아니 테슬라 모델 Y 가격이 5,700만원, 보조금 800만원을 빼면 얼마 전에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4,750만원에 팔았으니까 모델 3가 그냥 모델 Y로 되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중국 자동차 한국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렸는데요. 만약에 중국 자동차 한국에 들어오면 사시겠어요? 아마 쉽게 못 사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온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독일이나 유럽 브랜드 이미 중국에서 생산해서 국내 들어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도 있는데 그거 뭐 중국산이라고 해서 나 안 사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팔립니다. 처음엔 중국 차를 어떻게 사냐 이랬는데 굉장히 의외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전기차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야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중에 하나인 모델 Y의 가장 저렴한 기본 모델을 국내에 출시합니다. 그것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해서 가격을 큰 폭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차길래 그런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 모델 Y 하면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슬라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인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모델 Y가 원래 3단계가 있었거든요. 가장 저렴한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트림의 것은 시작하자마자 없어졌습니다. 한 열흘쯤 팔았나? 그리고 2개밖에 안 팔았어요. 이거의 가격은 6,999만원에 팔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무려 7,800만원입니다.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덜 팔리는데 사실 차량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차량이죠. 차체가 굉장히 큰 SUV입니다. 우리나라 EV6라든지 이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 덩치가 훨씬 커요. 트렁크 공간도 그냥 넉넉하고 무게는 오히려 EV6보다 더 가볍죠. 그리고 주행거리도 더 깁니다.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도 기본으로 갖고 있고 거기에 FSD 같은 걸 별도로 넣을 수도 있죠. 핸드폰하고 커넥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EV6보다 가격이 비싼 거 납득 가능 이럴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차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차는 훨씬 저렴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렴한가? 온라인에선 아주 가격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너무 계속 시가로 변했기 때문에 얼마에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는 거죠. 이게 처음 출고될 당시의 가격을 놓고 보면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5,999만원이었고요. 롱레인지가 6,999만원, 퍼포먼스가 7,999만원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5,999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 가격에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나? 전기차라는 건 당시에 6천만원이 넘어도 손해본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갖춘 차인데 이걸 이 가격에? 그 가격에 내놓은 이유도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보조금이 6천만원 이하일 때만 100% 보조금을 주고 그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50%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6천만원에 어떻게든 맞추는 5,999라는 숫자를 만든 거였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보조금 노린 꼼수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아니 그게 꼼수인가? 보조금에 맞춰서 5,999 하라고 보조금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실 그때 당시 보조금을 책정한 배경은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자동차는 도저히 6천만원 이하에 맞출 수가 없다.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끊어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혜택을 받고 해외 자동차는 혜택을 못 받는 그 수준을 5,999로 정한 거였죠.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5,999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이 테슬라는 어떻게든 그걸 맞춰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싸고 딴 나라는 비쌌나?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모델 Y 스탠다드는 저렴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저렴하니까 금방 판매가 중단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차가 됐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이거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파는 걸 거야. 그래서 이거 못 파는 거구만. 이랬습니다. 실제로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테슬라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팔지 못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만 해도 반도체 이슈가 어느 정도 있었고 물량이 부족한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같이 이익이 덜 남는 자동차 이거는 굳이 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중국에서는 조금 일찌감치부터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유가 있죠. 중국은 LFP 배터리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이죠. 미국 생산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LFP 배터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터리 팩을 미국으로 날라서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또 비싸지니까. 미국에서는 모두 다 NCM 배터리라고 하는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라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레인지는 전 세계에서 중국만 파는 그런 물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을 우리나라에도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요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 이거는 어느 나라의 가격을 봐야 되나? 중국이 전 세계에서 테슬라를 가장 저렴하게 파는 나라인데요. 왜냐하면 직접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배터리도 중국에서 그냥 붙이면 되니까. 게다가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는 것일 텐데요. 중국의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은 4,938만원. 일본 테슬라도 중국 생산을 가져다 팔아요. 그래서 일본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5,530만원.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도 이 정도에 팔 여력이 있다라는 걸 텐데 아마 보조금 생각하면 어떻게든 5,700만원에 맞추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보조금 규정을 보면 5,700만원 이하인 차에만 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있거든요. 5,700만원이 딱 되는 순간 보조금을 50%만 지급합니다. 그런 뜻에서 5,699만원 기대합니다. 할 수 있을 걸로 믿어요. 자, 그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스펙을 한번 봐야 되겠죠. 환경부에 이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최대 출력 299마력으로 되어 있네요. 300마력 정도 되니까 뭐 출력이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모델 Y 사륜구동에 비해서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꽤 잘 달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EV6 후륜구동 모델보다는 잘 나가고요. 사륜구동 모델보다는 조금 덜 나가는 정도. 축전지 전력 전압 345V 쓰고 있고 축전지 용량은 173A 라고 돼 있네요. 이 둘을 곱해보면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59.6kW가 나오네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6.9초라고 합니다. 6.9초.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아이오닉5나 EV6 후륜구동보단 좀 빠르고 사륜구동보단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고 속도는 227km.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 얼마나 될까? 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5km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545km를 간다고? 야, 대박이네요. CLTC는 WLTP보다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WLTP 기준으로 했을 때 0.7을 여기다 곱해보면 380km 정도 갈 수 있겠다 싶어요. 아이오닉5 스탠다드 모델이 대충 58kWh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아이오닉5가 336km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 거죠.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고 LFP 배터리를 쓰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 그거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LFP 배터리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LFP 배터리의 큰 단점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NCM 배터리,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 같은 부피를 넣어도 LFP 배터리는 용량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NCM 배터리를 장착한 롱레인지 버전하고 무게가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용량은 지금 20% 정도 더 낮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LFP 배터리는 원천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주행거리가 크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이 배터리의 관리 기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영하 50도 정도 되는 곳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영하 50도로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의 성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느냐? 그건 좀 여튼 LFP 배터리가 실제로 얼마나 주행거리를 떨어뜨리게 될지 이건 환경부에서 좀 더 테스트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는 단점밖에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원가 절감이 우리가 좋으려고 하는 거냐? 제조사가 좋으려고 하는 거지. 원가 절감 됐고, 그럼 두 번째,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꽤 안정적입니다.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LFP 배터리를 LG가 이렇게 좋은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LFP는 정말 중국의 쓰레기 기술이고 우리나라 LG의 3원계 배터리가 최고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LG도 지금 LFP 배터리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LG의 자료를 보면요, 여기 육면체들이 서로 격자 구조로 연결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올리빈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는 형상 자체가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 과충전이나 과방전을 하더라도 화재 위험이 오히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이 열화되는 현상도 적다, 배터리 수명이 더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G는 주력이 3원계 배터리잖아요. 3원계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서 LFP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좋다 나쁘다 이건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LFP를 점점 더 도입하려는 분위기입니다. KG 모빌리티에서 나오는 전기차 토레스 EVX 이거 LFP로 나올 거고요. 코란도 이모션 이것도 LFP로 나옵니다. KR10 이것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차 부사장님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인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조만간 LFP 배터리를 장착한 현대기아차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방식이 그냥 절대로 나쁘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방식들이 있고 어떤 건 택해야 되고 어떤 건 택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가 절대로 나쁘다면 제품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제품으로 나왔다는 건 그 자체가 충분한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LFP 배터리도 선입견 없이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런 사진도 유출됐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실내 사진이죠. 사이버트럭을 갑자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이 미국, 독일, 중국에서 다 생산돼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뭘 가져오겠어요? 독일산 가져올 리는 없잖아. 왠지 중국산이 들어올 것 같죠. 한국 실정에 맞는 자동차는 중국에서 만들 것 같아. 미국에서 생각할 때도 한국용 사이버트럭은 너네가 만들어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트럭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5월 초에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 주주행사 인베스터데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사이버트럭 시제품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서 보여준 차 찍어서 올리면 안 되죠. 근데 사이버트럭 오너스 클럽에서 요마마 69? 나 진짜 몹쓸 닉네임을 가지신 어떤 분께서 그냥 찍어서 막 올리셨네요. 빠꾸가 없는 분이네. 사이버트럭은 그동안 공개가 여러 번 됐지만 양산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지금 사이버트럭은 양산되기 직전입니다. 양산이 오래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산 부품이 생산돼서 계속 들어가는 것들이 몇 번 목격되기도 했죠. 기가파스칼 주문을 통해서 앞부분 전체를 한 번에 찍어서 넣는 이 부품 이것도 공개되기도 했고요. 사이버트럭이 곧 나온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트럭 실내 어떤지 조금 더 보죠.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모델 S 요크 스티어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죠. 굉장히 비슷한데 아래쪽은 요크 스티어 맞아. 근데 위쪽은 연결을 또 했네요. 이것도 왜 연결을 했어? 핸들을 몇 가지로 가져가려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 윗부분에 이렇게 림 형태로 다시 연결을 했는데요. 돌릴 때 아니면 위에다 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계기판이 살짝 보일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모델 S나 모델 X처럼 계기판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이 림을 좀 더 튀어나오게 해도 계기판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요크 스티어지만 위를 튀어나오게 만든 것 같아요. 핸들 리모컨 버튼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왼쪽 오른쪽에 깜빡이가 왼쪽에 다 몰려 있어요. 핸들에 깜빡이가 있는 다른 메이커 어떤 게 있을까? 페라리 있죠. 깜빡이 스위치가 핸들에 있으면 오른쪽이면 오른쪽 깜빡이, 왼쪽이면 왼쪽 깜빡이를 켜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러면 전혀 오인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 한쪽에 두 개가 있으면 너무 헷갈려요. 제가 한 3, 4일 운전해 봤는데 나중에 조금 적응했는데 그래도 이걸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이 깜빡이 스위치입니다. 뭐 이유는 있겠죠. 나중엔 다 자동이 되니까. 자동으로 되면은 깜빡이 스위치 어차피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양쪽으로 좀 달아줘 제발. 핸들 뒤쪽엔 칼럼 스위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진 후진할 때 이렇게 막대기를 움직이는 거 이거 없어요. 화면 터치로 하게 돼 있고요. 워셔액이 나오게 하는 버튼 이런 거 있고요. 상향등 버튼 이런 거 있어요. 터치로 해야 되는데 이 와이퍼 스위치를 터치로 해야 되는 거 요거 조금 성가십니다. 이 와이퍼가 실제로 잘 작동되냐? 그렇게 잘 작동되질 않아요. 왜냐면 이 차는 레인 센서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빼버린 거죠. 아니 사람이 눈으로 봐도 비 오는 거 알잖아. 우리가 카메라를 갖고서 비 오는 거 모르겠어? 우린 AI인데? 이러면서 그걸 아예 빼고 그냥 카메라만 갖고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잘하든가
잘 하시든가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와이퍼 껐다 켰다 하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요. 가운데 커다란 터치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건 이제는 자연스럽죠. 모델 S나 모델 X에 들어있는 17인치 터치스크린으로 보입니다.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거나 이렇게 조수석 쪽으로 다시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각도 조절이 됩니다. 터치스크린에서 넷플릭스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음원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짜증나죠. 멜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애플 뮤직이 시작됐으니까 뭐 애플 뮤직 하면 되는데 애플 유저 아닌 사람들은 그럼 뭘로 들어?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연결하면 그걸로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사이버펑크 2077 되고요. 스팀을 지원하니까 스팀에서 다운받아서 여러가지 게임들을 할 수 있다. 프로세서는 라이젠 프로세서를 쓰니까 이 퍼포먼스는 거의 플레이스테이션 5급의 퍼포먼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이 여기 들어오질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앞열이 원래는 벤치 시트였어요. 새 좌석이었는데 새 좌석일 때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죠. 가운데 좌석 딱 접으면 컵홀더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펼치면 여길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좋잖아요. 요 양산 버전에는 가운데 좌석을 뺐네요. 이게 뭐 이유가 있어서 뺀 건지 가운데 없는 모델이 있고 있는 모델이 있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산 모델은 가운데 좌석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양산 기점을 올해 3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기라고 하면 7, 8, 9월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런데 7, 8, 9월에 나올 수 있을까? 3분기 안 되면 4분기에는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지 7, 8, 9월 믿습니다. 사이버트럭 지금 사전 주문이 150만 대나 됐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예약할 때 10만 원씩만 냈어도 1,500억이야. 사전 주문만 1,500억 원어치를 받았어요. 저도 주문했는데 사이버트럭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국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온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듣보 브랜드를 누가 사? 그런 사람들 없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벤츠 전기차가 중국에서 들어오면 BMW 전기차, 미니 전기차, 볼보 전기차 이런 것들 다 중국에서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 사실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건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도 르노 공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차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KG 모빌리티에서 중국 브랜드의 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게 중국차라고 해서 거부할 것인가? 사실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차가 우리한테 위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왜 중국차를 옹호하냐? 중국에서 뭐 돈 받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중국에서 왜 우리한테 돈을 줘? 게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중국차가 더 좋으니까 중국차 사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조그만한 시장이죠. 중국 자동차 시장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니까요. 이렇게 작은 시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차를 삽시다 맙시다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중국차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젠 중국차를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중국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실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계 시장 다 뺏기고 나서 그때 우리가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걸 얘기해도 늦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돼요. 대중이 움직이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 주변에 중국 전기차들이 몰려오게 되고요. 이 많은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스며들게 되면 그럼 결국 중국 전기차 문제없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거 막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가용이면 난 중국차 싫어요 이러면서 피할 수 있겠다지만 만약에 버스라면, 택시라면, 렌터카라면 그거 중국차 싫다고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같은 거대 시장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독일 3사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 공장을 세우고 중국에서 싸우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1위로 간다는 말은 봉화하기 짝이 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